최근 토트넘의 4연승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선수 중에 한 명이 솔랑키가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솔랑키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인터뷰를 맨유전이 끝나고 했습니다. 솔랑키는 자신감을 가지고 라인을 잘 이끌었고, 우리는 솔랑키라는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선수가 있고, 솔랑키가 상대 수비수들의 주의를 끌면서 팀 동료들에게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랑키가 기본적으로 최전방에서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 했었던 플레이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전방 압박의 중심이 되어주는 거고, 두 번째는 볼이 전방에서 올라올 때 포스트 플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솔랑키라는 초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솔랑키를 기점으로 우리가 어떤 플레이를 할지가 결정된다 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솔랑키가 본머스에 있을 때도 압박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머스의 감독 자체가 이라올라 감독, 애초에 이라올라 감독은 라리가 시절 때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압박을 선호하는 감독이었죠. 그래서 본머스에서도 압박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솔랑키가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가 찬사를 받았던 플레이, 상대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 솔랑키가 기준점이 되어주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 측면을 잘 막아줍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압박을 들어갈 때 상대 골키퍼가 한쪽 측면으로는 아예 패스를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특정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밖에 없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한쪽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갈 때, 이때 토트넘이 모든 선수가 한쪽 측면으로 쏠리게 되면서 압박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이 방향성을 설정하는 역할을 솔랑키가 굉장히 잘해줘요. 그리고 솔랑키의 장점 중에 하나가 90분 내내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으면서 계속 압박을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오나나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 솔랑키가 살짝 뒤쪽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솔랑키부터 압박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솔랑키가 달려가면서 오나나 골키퍼를 향해 움직이는데, 이 움직일 때 한쪽 측면을 약간 방해를 하면서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나나 골키퍼가 어쩔 수 없이 솔랑키가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의도가 명확하니까 메디슨이 더리우트에게 달려들려는 동작을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나나가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솔랑키는 본인에게 한쪽 측면을 막아세우면서 달려들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선수는 메디슨이 달려가면서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앞에 있는 달로에게 패스를 건네주거든요. 근데 그 순간 이미 토트넘의 선수들이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달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솔랑키의 압박을 통해서 오나나 골키퍼가 어쩔 수 없이 패스를 빨리 방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패스가 들어갈 때 바로 압박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나나가 이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건네줬을 때 토트넘이 한 선수가 빠르게 달려들고 옆에 있는 선수도 빠르게 같이 달려들면서 모든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결국에는 먼저 압박을 당하니까 빨리 시간이 없어서 옆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옆에 있는 선수도 볼을 받을 때 이미 압박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의미 없이 뻥 차내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 자체가 애초에 솔랑키가 달려들면서 만들어낸 장면이라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맨유가 마즈라이가 볼을 잡는데, 이때 측면에 있는 가르나초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솔랑키의 위치가 아예 반대편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줬을 때 가르나초가 우도기의 압박에 막혀서 더 이상 전진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백패스를 주거든요. 근데 그 순간 마즈라이가 볼을 잡을 때 솔랑키가 굉장히 부지런하게 마즈라이의 뒤쪽에 있는 더리우트에게 달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솔랑키가 뒤쪽을 막아 세우니까 메디슨도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달려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즈라이가 백패스를 받았을 때, 보통 백패스를 받으면 뒤로 볼을 보냈다가 다시금 앞으로 방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즈라이가 뒤쪽을 봤을 때 더리우트에게 일단 패스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솔랑키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마즈라이가 압박을 받는 상황인데, 이때 뒤쪽에 이미 더리우트는 솔랑키가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패스의 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운데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줬는데, 이것을 눈치채고 메디슨이 달려들면서 이 볼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솔랑키가 직접적으로 볼을 빼앗지 않았지만 요 뒷공간을 눈치채고 가로막은 거, 요게 중요한 압박의 포인트가 되면서 메디슨이 달려들면서 볼을 빼앗을 수가 있었던 거죠. 패스를 전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만드는 이 영리한 움직임이 솔랑키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아주 좋은 능력 중에 하나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토트넘이 늘상
요즘에 압박을 할 때 솔랑키가 기준점이 돼요. 이 장면도 보면 솔랑키가 달려들면서 먼저 더리우트를 압박하고요. 더리우트가 오나나에게 주니까 솔랑키가 오나나에게 달려듭니다. 근데 달려들 때도 한쪽 측면을 가로막으면서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나나가 볼을 잡았을 때 솔랑키가 가로막은 쪽은 패스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패스를 줘야 되는데 그 순간 토트넘의 선수들이 한 명 한 명씩 붙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이미 솔랑키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토트넘이 모든 선수를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오나나가 패스를 건네줬을 때 이미 모든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당황해서 줄 곳이 없으니까 그냥 반대편으로 뻥 차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처음에는 안쪽을 바라보다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다시금 뒤돌아서 그냥 사이드라인으로 걷어내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솔랑키가 전방에서도 압박을 많이 하지만 최전방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으로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도 가담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토트넘이 중원 싸움에도 솔랑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미드필더 라인에서 중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볼이 살짝 뒤로 흘러서 맨유의 선수에게 흘러가요. 근데 이때 솔랑키가 앞쪽에 있다가 이 모습을 보고 빨리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볼을 받는 선수를 순간적으로 압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압박이 기본적으로는 달려들면서 거칠게 압박을 하니까 여기서 맨유가 볼을 제대로 전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솔랑키부터 토트넘 미드필더 라인 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여기서 토트넘이 강하게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솔랑키가 전방 압박과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언제 나왔냐면 두 번째 골이 나올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측면에서 가르나초가 볼을 잡고 있다가 뒤쪽에 있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근데 솔랑키가 이 모습을 보고 달려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솔랑키가 달려드는 걸 보고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주변에 있는 선수들을 하나 둘씩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볼을 잡았을 때 솔랑키가 한쪽 측면을 막으면서 달려오니까 일단 반대편으로는 몸을 돌릴 수가 없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선수는 이미 토트넘이 한 명 한 명씩 압박을 하고 있어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뻥 차냅니다. 일단 여기서 소유권을 가져왔고요. 이 뻥 찬 볼이 뒤쪽으로 흘러가면서 로메로에게 흘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로메로가 볼을 받을 때도 이제 맨유가 지지 않고 달로가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로메로가 달려드니까 이 볼을 받아서 다시금 앞으로 그냥 넘겨줘요. 뻥 차내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뻥 차낼 때 이 공간으로 떨어지는 순간 솔랑키가 전방에서 압박을 하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내려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에게 붙어있다가 내려오면서 이 떨어지는 볼을 받기 위해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서 몸싸움을 했던 선수가 카세미르거든요. 근데 카세미르를 순간적으로 밀어내면서 볼이 떨어질 때 이 뒷공간으로 떨어지니까 본인이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죠. 여기서 볼을 가져가다 보니까 토트넘이 일단 볼 소유권을 가져오는데 솔랑키의 활약이 컸고, 다시금 로메로가 걷어냈을 때 여기서도 다시 볼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솔랑키가 볼 소유권을 가져온 다음에 맨유의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을 때 뛰어나가는 존슨, 클루셉스키 이 공간으로 본인이 떨어지는 볼을 잡아서 머리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솔랑키의 패스 한 방에 뒷공간이 무너지고요. 여기서 이제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이 나왔죠. 솔랑키가 처음에 맨유가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볼 소유권을 빼앗아 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볼 소유권을 빼앗아 와서 다시금 떨어지는 세컨볼을 본인이 다시 가져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솔랑키가 아주 잘 보여줬던 한 장면이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솔랑키가 전방에서 내려올 때 이제 해리 케인이 했었던 포스트 플레이어의 역할도 매우 잘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순간적으로 클루셉스키가 내려가면서 볼을 받을 때 이미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이 비게 되는데 그때 솔랑키가 전방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이 공간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 공간으로 내려왔을 때 사실 솔랑키를 마크하고 있었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달라붙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 공간을 비워놔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랑키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제대로 따라붙지 못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솔랑키가 내려갈 때 클루셉스키가 올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볼을 솔랑키가 받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마이누가 이제 클루셉스키를 따라가다가 다시금 솔랑키에게 달려드는 모습인데 이미 한 템포가 늦었죠. 그래서 솔랑키가 볼을 받은 다음에 받아서 뒤쪽으로 다시 패스를 보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클루셉스키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내려온 김에 클루셉스키가 비워둔 측면으로 돌아뜁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턴 패스를 주고 이 공간으로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솔랑키가 결국에는 클루셉스키의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으로 뛰어나가면서 이 공간에서 볼을 잡게 되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처럼 솔랑키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괜히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우리는 솔랑키라는 초점이 있다. 중심이 되어주는 선수가 있다. 그래서 이 중심이 되어주는 선수를 기준으로 기준점을 삼아서 플레이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괜히 한 게 아니라 솔랑키가 압박을 할 때도 기준점이 되어주고 그리고 볼을 전개할 때도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주변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 주거나 본인이 움직이면서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기는 능력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박스 안에서 싸워줄 수 있는 선수가 토트넘에게 케인이 떠난 다음에 필요했잖아요. 그 역할을 솔랑키가 잘 수행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반더벤이 질주를 했던 이 장면에서 왼쪽에 베르너가 뛰니까 측면 수비가 베르너를 따라가다가 순간적으로 공간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가운데 있는 더리우트도 솔랑키가 가운데로 뛰니까 솔랑키를 따라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완전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가운데에서 이 솔랑키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더리우트가 끌려간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반더벤이 끌고 올라오니까 결국에는 가운데 있었던 더리우트가 측면으로 나갑니다. 그 순간 솔랑키가 약간 뒤쪽으로 빠지다가 더리우트가 나가는 걸 보고 앞쪽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대편에 있었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솔랑키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뒤쪽 공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더벤이 당연히 반더벤이 여기서 스피드로 돌파를 한 것이 중요했지만 반더벤이 여기서 컷백을 줄 때 더리우트가 한 명 끌려 나가고 그리고 솔랑키가 가운데로 뛰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중앙으로 쏠리게끔 만드니까 뒤쪽이 완전히 열린 공간이 되고요. 이 공간으로 패스가 넘어오면서 브레넌 존슨이 득점을 기록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솔랑키가 박스 안에서의 역할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솔랑키가 사실은 이제 영입이 될 때 1,000억 원에 달하는 이적료의 영입이 되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었고 사실 솔랑키가 일궈놓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성과에 비해서는 분명히 솔랑키의 이적료가 비싼 것도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솔랑키라는 이 9번 공격수 자원이 토트넘의 경기 운영 방식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솔랑키에게 현재까지는 이 이적료를 지불했던 어쨌든 가치를 솔랑키가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고 솔랑키가 있고 없고에 일단 이번 시즌의 성적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는 솔랑키의 영입을 성공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최근 토트넘의 이 상승세에는 물론 여러 선수들의 활약상이 있겠지만 솔랑키의 영향력도 쏠쏠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